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부르자 일본은 미국은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되는 진전된 발언이라고 평가했지만 우리 야당들은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는 논리 아니냐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안부수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다. 한계가 왔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의 김성애 실장 사진을 보고 대박이란 메시지를 쌍방울 측에 보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한반도 일대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대거 출격합니다. 미 국방부와 미국의 핵잠수함 기지에서 펼쳐진 한미합동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소식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시사평론가인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지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방금 드시는 대로 일본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세계적인 주요 의제들에서 힘을 합쳐야 할 파트너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걸 지금 호평을 했고 그렇죠. 일본의 조야, 일본 언론에서도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는 매우 차별화된 그런 진전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3.1절 기념사, 첫 3.1절 기념사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뭐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간에 이 기념사가 통상 한 10분 이상 하는데 첫 부분은 대부분 이제 침략자다. 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이 자체도 한 5분 30여 초밖에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다 수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 포인트가 침략 이 부분보다는 이제 미래적 관계, 이 동방제적 관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전 정권하고 완전 다른 어떤 기념사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 국무부가 오늘 아침에 보도된 부분이 이게 영어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very much support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매우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매우 지지한다는 뜻이죠. 뭐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에서 가장 또 밀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게 일본, 한국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특히 3.1절이라는 거는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이 우리를 뭐 제국주의 식민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동을 한 거고 그 기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념식에서 이런 미래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좀 파트너십이 강화된 거 아니냐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이 비전을 지지한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야당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고 고통을 받았다.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식민사관을 정당화한 논리 아니냐라면서 맹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자, 야당 반응이 좀 그렇죠. 눈에 띄네요. 야당이 이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기념사가 다른 게 아니고 3.1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3.1절인데 이전의 정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더라도 이제 앞에 침략자고 3.1운동 정신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갈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생략돼 있고 특히 이제 국권 상실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그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식민사관 뭐 내인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원인 때문에 국권이 상실된 네. 거 아니냐. 그거하고 연결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도 짧고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가치, 동반자라든지 파트너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합방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게 야당 논리지만 그렇죠. 윤 대통령 발언은 그 침략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함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점이 좀 찍히는 부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김연사의 포인트는 미래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맞춘 것 같고요. 야당이나 이전 정권에서는 그래도 3.1절 기념사이기 때문에 3.1 운동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앞부분을 과거적인 것을 많이 봤다면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격렬하게 좀 비판하는 모양새로 지금 비난 논평들이 나왔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합쳐가지고 좀 미래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요즘 2030 세대는 그 일본을 이제 극일한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3.1절을 겨누한 이 연휴 기간에 도쿄하고 오사카가 지금 미어터진다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갑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존하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는 이제 특수한 국면으로 네. 그 한 국면을 넘어선 거 아닌가 그런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한일 관계가 거의 경색된 거는 뭐 사실이고요. 사실은 그게 경색된 것을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 기조로 삼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풀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본에서 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이 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억 원대 미국 달러를 북한으로 몰래 보낸 것으로 드러나서 유엔과 미국까지 주목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사실상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압송된 쌍방울그룹의 전 재경 총괄본부장이 2월의 마지막 날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말고도 혐의가 몇 개 추가됐는데요. 그렇죠. 밀반출이라는 게 돈을 이제 몰래 외국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외국 한법 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주된 800만 불이 그대 주된 혐의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 돈 관련해서 횡령했던 거 500억 이상 횡령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횡령 배임한 금액도 한 54억 정도 되고 네. 또 거기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게 뭐냐면 사기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했던 것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금액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기소된 거는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의 한 축, 4명이 그래서 사자 대절신문까지 받았었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기존의 자신의 진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더 이상은 옹호를 못하겠다. 옹호하는데 한계가 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대북 송금을 알았냐, 그리고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안부수 회장이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송금 자체가 앞으로 뇌물죄, 뭐 제3자 뇌물죄가 될지 아니면 외국환 거래법 남북 교류 협력 위반 될지 그건 아직 뭐 검찰이 공소장을 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네. 일단은 그렇게 대북 송금이 갔던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중요한 대목이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만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개 때문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그렇죠. 번복한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김성태를 어떻게 알게 됐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소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북 송금들이 일어났고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이화영 또 자신까지 또 방영철까지 다 같이 이제 알고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안부수 회장이요. 대질신문을 26일 지난달 26일에 이제 사자 대질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따로 좀 나하고 둘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딱 잘라 거절했다. 그렇죠. 네. 대질신문이라는 건 사실은 진술이 다를 때 두 사람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진술 상황을 또 진술 어떤 내용을 들어보고 누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안부수 회장이 둘이 한번 보는 건 어떠냐. 둘이 대질신문 하는 건 어떠냐. 네네. 뭐 대질신문이든 어떻든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아마 이 안부수 회장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진술 자체가 참 다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다시 더 이상 만날 좀 필요는 없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대질을 할래? 안 하겠다 하고 와가지고 계속 묵묵부답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의미가 없다고 봐서 결국은 대질신문은 성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게 대질이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불러서 얼굴이나 표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얘기를 안 하면 묵묵부답하다가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마주 앉을 수는 있지만 네. 묵묵부답으로 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경우는 대질신문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쌍방울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쌍방울의 내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 정치인의 발언도 화제가 됐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내일을 팔아서 북한에 줄 돈을 만들자. 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이 많은데 그런 말을 쌍방울 측에 말했다. 이런 사실도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결정적 증거다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이나 스마트팜 이 조성할 때 어느 정도 개입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거는 내일 팔아서 돈 주자라는 어떤 정황적인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그러니까 내일을 팔아서 1,000만 불을 미화로 만들자. 이건 네. 약간 농담조일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그렇게 돼요. 확인이 사실 이걸 갖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범이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강력한 고의가 있다.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네. 다만 정황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농담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농담이나 아니면 그냥 허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정확한 증거라고 좀 아직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가 오갔다. 또 이런 한편으로는 네. 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하. 만약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뭐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화했는데 녹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적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사실 필요가 없죠. 아하. 필요가 없고 그걸로 이제 인정이 될 건데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밖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이제 메시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문화일보의 보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방영철 쌍방울 전 부회장으로부터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북한의 김성애 조선 아태협의회 실장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다시 보낸 메시지 내용이 재밌어요.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다. 이거 너무 대박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강력한 증거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것을 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그러면 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김성애 실장의 사진이 왔던 걸 보고 답장으로 대박이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대박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뭐 예컨대 네. 이 사람 사진이 왔으니까 좋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뭐 강력한 증거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정황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김성애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하노이 노딜.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주기도 했고 대북 관계, 북남 간에 뭐 남북 간에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 그렇죠. 김여정의 최측근, 김영철의 측근.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숙청됐다는 설도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좀 한편으로 아마 검찰은 중요한 증거로 이걸 쓸 것 같기도 한데 네. 김성애라는 정도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대박을 했기 때문에 대북 송금 부분하고 이 고의성이라든지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아마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 변호사 말씀은 이런 뭐 대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오간 거, 뭐 이런 요청한 거 이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자,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4명 중에 1명만 일관된 부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입장을 번복하거나 자 이제는 그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 자 이렇게 3대1의 상황이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정한 측하고 인정하지 않는 측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가장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카드 사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대북 송금만 두고 봤을 때는 인정하는 측하고 인정하지 않는 측하고 형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인정하는 측 자체는 그래도 반성한다고 보는 거. 우리 법 자체가 그래요. 인정하면 반성이고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아하. 보기 때문에 형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지금 겹쳐져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뇌물죄 같은 거, 네. 그 카드 썼던 거,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합쳐서 아마 형량이 좀 계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전 부지사의 혐의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형량을 제가 질문을 한 게 이게 그 윗선 여기서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쪽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검찰의 수사 목표도 사실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선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의 이후에 인정 말씀하시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주도 역할을 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이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 윗선으로 가는 건데 네. 아마 요게 돼야지 그 다음으로 검찰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두 사람 다 같이 그냥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공모해서 했을 것이라고 법적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지사가 진술거부권을 끝끝내 행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윗선으로 가는 길은 끊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뇌물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른 어떤 뭐 대장동이라든 그 사건들도 아직까지 그 김용이나 여기서 멈춰져 있거든요. 네. 그 윗선으로 가려면 좀 더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미국 정부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명단 하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응징하기 위한 제재 대상자의 명단, 기관의 명단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ICBM 발사를 했었잖아요. 2주 만에 지금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의 명단을 이제 못하게 또 사람도 2명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이고 외화를 벌어들인 다음에 다 미사일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냐. 핵 네.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저게 네. 트레저리에서 리스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 3곳, 개인 2명.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관과 지금 개인들입니까? 불법으로 외국에서 이제 한다고 알려진 칠성무역공사도 있고요. 조선 백호무역공사, 또 아프리카 현지법인 3개가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 북한의 국적자인데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황길수, 박화성 2사람에 대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무부 명단에 오르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있게 됩니까? 아예 그 계좌를 쓸 수가 없고요. 아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계좌는 지금부터 사용 불가능하고요. 네. 앞으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3가지 기관 또 2가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금 활동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집니다.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도 미국과 유엔이 주목하는 게 이게 불법 송금이라는 것이 그렇죠. 유엔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나 미국에서 또 이거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이 3월 한 달간 한반도 일대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방안보 전문가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3일이었죠. 미국의 전략자산 6,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우리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게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달고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만큼 한미 동맹의 그 강함, 그다음에 소위 그 미 해군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격 원잠, 이번에 온 것은 공격 원잠이고요. 전략 원잠이라는 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공격 원잠 같은 경우는 주로 성격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해서 격파를 한다거나 혹은 적의 수상함을 격파한다거나 혹은 적의 지상 목표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 같은 것으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네. 이 미국 해군이요.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지금 그림으로 보셨던 것처럼 입항한 이 스프링필드 잠수함의 사진을 자신들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개인 SNS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 으름장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이 공격 원잠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 굉장히 자주 옵니다. 네.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맥락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SNS에 뭐 굉장히 캐주얼하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하던 시기에 맞춰서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대북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이 공격 최첨단 공격 원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으며 네. 혹시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할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다,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핵잠수함 스프링필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 전투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스프링필드라는 잠수함은 미국이 이제
개발했던 공격 원잠 중에서 로스앤젤레스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 도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뭔가요? 이 미국이 좀 되게 재밌는 것이 전략 원잠의 이름을 붙일 때는 주 이름을 붙이고요. 무슨 주? 예, 그다음에 공격 원잠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배는 이제 한 80년대 정도에 등장했던 배고요. 무려 62척이 건조됐습니다. 62척이나? 네. 62척이 건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좀 약간 구형이라서 이 생산된 이 잠수함들 중에서 어찌 보면 후기형들만 지금 현역에 남아 있고요. 네. 26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기형 중 거의 가장 마지막 정도에 만들어진 잠수함인데요. 보시면은 뭐 어뢰라든가 이런 것도 장착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 지휘부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게 뭐 한 1,500에서 뭐 최대 한 3,000 이상, 3,100km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순항 미사일과 하푼, 대함 미사일을 합쳐서 모두 37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사관 같은 경우는 12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어서 이런 그 토마호크 미사일 전용 수직 발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토마호크는 잘 아시다시피 인디언들이 쓰던 그 사냥용 도끼잖아요. 영화에서도 낮게 던지는.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서 낮게 날아간다는 뜻에서 토마호크고 하푼은 저게 고래잡이용 작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살처럼 아주 정확하게 배를 향해서 공격한다. 저걸로 작전을 하면 어떤 작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하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적의 대함, 그러니까 적의 그 해군 함정을 격파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으로는 지상 목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하푼 미사일을 크게 만들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만든 게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딩 시킨 거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합니다. 대함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사실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제 어떠냐면은요, 이런 거죠. 건물이 하나 있으면 자, 몇 번째 층, 몇 번째 창문에 정확하게 꽂아서 박아 넣을 수 있는. 정말 모비딕의 그 작살잡이처럼 그 누나를 맞추는 그런 거라면서요. 예, 토마호크도 그렇고 이제 하푼도 그렇고 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전술 핵까지도 장착을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핵을 장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토마호크 최신형 같은 경우는요, 무인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니 목표로 딱 날아가서 그 목표가 예를 들어서 바뀌거나 혹은 변경될 경우는 그 상공을 뺑 돌다가 그러다가 바뀐 목표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약간 AI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 얘기는 거의 무인기, 무인기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필드가 한번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90일, 석 달간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한다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은 365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1년 내내. 근데 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이 필요한 어떤 물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보통 90일을 작전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임무 투입돼서 이제 딱 가는 기간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닷속에서 거의 30노트에 가까운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돌진해서 30노트가 바닷속이면 어느 정도 빠른 겁니까? 글쎄요, 뭐 우리 지상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수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10노트 이상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0노트로 한다는 건 거의 그냥 내달리는 것, 거의 마치 초음속 항공기가 전투기가 애프터버너 켜고 이렇게 쫙 날아가듯이 물속에서 체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이죠. 바닷속의 초음속이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이런 그 움직임에 북한에서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로 예정된 지금 3월에 실시되고 이미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한미 연합 연습 훈련에 대해서 한미가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뭐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저 지금 표현이 광란적 군사 연습에 계속 매달릴수록 평화 파괴자, 전쟁 광신자로서 뭐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좀 수위가 높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저런 대화 표현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 북한은 소위 남북 대화 혹은 미북 대화를 빌미로 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켰던 몇 년 전까지 중단시켰었죠. 네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그런 이득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익을 안보적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국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게 사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도발하지 않으면 전혀 이 훈련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뭔가 세게 한 것처럼 강대강. 왜냐하면 우리가 세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뿐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인지의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더욱더 센 말을 사용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산에 입항하는 배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해군 제독의 이름을 항모에다 갖다 붙이거나 역대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데 미국의 니미츠, 아주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죠.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이달 말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항을 하게 된다면 넉 달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임무 디플로이먼트를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어떤 그런 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이 작전을 시작을 하면은 통상 이렇게 태평양을 거쳐서 지나와서 네. 그래서 뭐 일본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반도 쪽을 지나서 대만 쪽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쭉 가서 중동 쪽 지나고 다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네. 이런 식의 보통 이제 일주를 하는데 예. 결국은 그러한 전반적인 그 주기가 한 3개월, 4개월, 조금 길면은 이제 5개월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주기적으로 보통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니미츠호가 입항하는 게 이게 이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라고 이제 작전명을 붙였는데 한미 연합 해상 연습과 연계돼 있는데 이제 항모가 니미츠급 정도의 항모가 오게 되면 어떤 연계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항모가 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훈련이 가는데 원래 항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항공기들을 활용해서 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적에 있는 함정들 전부 제압하는 그런 대수상전 훈련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어떤 지상의 기지에 대한 타격 훈련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혹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상륙 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지원을 해서 보통 이제 이 해병을 실어 나르는 상륙 모함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항공모함이 옆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항공력을 투사해서 공격을 모의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여러 훈련 가운데 이 독수리 훈련 포울리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다시 실시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포울리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지금 아까 프리덤 쉴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요 앞쪽에 있는 훈련은 도상 훈련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냥 지도상으로 하는 지도상이라든가 어떤 부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이제 절차를 나르는 훈련에 가까운데 이 포울리글 훈련은 실제 이제 부대들이 기동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그리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는 반격도 일부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포울리글 훈련이 한미 연합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팀 스피리트 이후에 팀 스피리트가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포울리글 훈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이것이 부활한다는 것은 한미가 네. 결국은 같이 작전 능력을 동시에 높인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태세를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아시는 대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니미츠급 항모 오게 된다면 로널드 레이건호가 될 텐데 직접 승선을 해서 한미동맹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이 항모상에서 내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 동맹국의 자산이지만 사실은 뭐 대한민국 자산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요, 결국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휘하에 한국군 전력과 미군 전력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항모가 파괴되면 항모도 한미 연합사의 전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한미 연합사를 지휘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거의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항모를 지휘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북한에게 이상한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하는 굉장히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집권하면서 미국 보수 우파의 뭐 상징으로 떠오르는 그런 또 인물이고 위대한 또 그 소통자로 불렸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추억도 있고 한데 이 배가 전에도 왔을 때 그 배를 한미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깜짝 놀란 게 그 규모의 방대함, 그리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뭐 누가 탈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뭐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도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재원과 전투 능력 좀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뭐 일단은 이 항모 자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또 그야말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떠다니는 항공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함 전체 길이 자체가 300m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길이고요. 거기에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활주로라고 하긴 좀 뭐하죠. 이제 보통 캐터펄트라고 그래서 수증기로 해서 쫙 비행기를 밀어내는 그런 장치들인데 이제 그게 최소 2개가 달려서 두 대씩 동시에 뜰 수 있고요. 함재기는요, 소위 거기에 한 탑재하는 함재기는 80여 기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80기. 네, 예. 80여 대. 80여 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뭐 중국이 자기가 자랑하는 무슨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많이 실어봐야 한 40대? 이 정도밖에. 절반 정도밖에 못 쓰는군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80여 대를 탑재를 하고, 이제 물론 이게 80여 대가 전부 전투기는 아닙니다. 실제 전투기는 50에서 60대. 그다음에 그 이외에 조기 경보기 혹은 기타 수송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구조, 인명 구조라든가 기타 이제 연락을 위한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실은요, 50대, 60대의 전투기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소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4.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이전까지 첨단 전투기였죠. 자, 이런 것들이 한 50대, 60대 있다. 이거는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공군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만큼의 가판이 펼쳐져 있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간혹 이제 항모가 오면 리셉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보는데 네. 갈 때마다 이제 놀라는 것이 뭐 하여튼 어디서 한번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미로 같기도 하고 긴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원이 전반적으로 한 뭐 최소 5,000에서 8,000명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이제 길이가 333m니까 예, 예. 이쪽에서 저쪽 끝이 그 운동장이에요. 예, 높이가 예, 77이고 또 너비가 63m. 예. 배수량이 10만 톤급이죠? 이게 어떠냐면은요, 항모는 하나의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000명, 최소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이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이고요. 5,000명. 예, 그러다 보면 저 안에 따로 방송국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있죠. 예, 예. 방송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결국은 항모 자체가 항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모를 지켜주는 구축함들 최소 4척에서 혹은 5척까지, 그다음에 뭐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격 원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대함대를 구성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전체 합치면은 거의 한 8,000만 명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인원들이 하나의 함대를 이뤄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단에서 4단급 규모가 타고 다닌다고 봐도 뭐 무리가 없겠네요. 사실은 실제 이 항모가 갖고 있는 이 전투기들의 능력을 생각을 한다면은요, 거의 웬만한 군단급 이상의 화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는 해상 훈련뿐만이 아니고요, 참수작전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참수작전명이 아주 섬뜩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티크나이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빵이나 케이크 자르는 나무 칼을 티크 나이프라고 하는데 왜 이 티크 나이프라고 했느냐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기도 하지만 이게 전사의 손에 들어가면 한 방에 그야말로 참수할 수도 있다. 예. 치명적 공격 무기가 된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티크 나이프 말고도 밸리언트 나이프부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들이 하는 훈련들에는 이름에 나이프가 붙습니다. 이렇게. 칼이다. 네, 칼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 특수작전 부대를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검, 단검이 특전 부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남북칼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는 그 사콜,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 코리아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평상시에 북한에 대한 특수작전들을 계획을 하고요. 네. 전시가 되면은 미국에서 각종 특수작전 부대들이 증편이 돼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AC-130J형이라고 하는 건십이 따라옵니다. 이 건십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헬리콥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인데 네네. 이거는 헬기가 아니라 수송기, C-130 수송기를 개조해서 거기에 105mm 포를 곡사포를 장착을 하고 수송기가 이게 전투기로 개조된 거네요. 맞습니다. 날아다니는 포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서 40mm 포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사실 이 AC-130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의 움직임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늘에 고정된 포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사람까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에 포대가 된다 이런 말씀. 날아다니는 네. 포대. 그래서 이 AC-130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대테러 전쟁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요. 네. 특히나 참수 작전에 특화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해 연말부터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한미 두 나라의 대응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23일 한미 국방부가요. 미국의 펜타곤을 직접 가서 함께 거기서 훈련을 했고 또 조지아주 킹스베이라는 곳에 있는 미국 핵잠수함 기지도 같이 가서 그 핵잠수함 안으로 들어가서 키보드도 같이 누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던데 양욱 위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 킹스베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군 잠수함 중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중에 공격 원잠과 전략 원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공격 원잠은 한반도에 왔고요. 지금 저건 아마 전략 원잠을 보러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이 전략 원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죠. 잠수함, 그러니까. 예.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네네. SLBM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에서 SLBM 핵추진 그 핵탄두를 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미사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원자력 추진. 추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거는 바로 이 전략 원잠밖에 장착하는 예. 전략 원잠만 장착을 하는데 이것이 뭐 그 거의 지방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전략핵도 장착을 하지만은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적의 특정한 뭐 지휘부 건물이라든가 혹은 지하 시설 그래서 굉장히 파괴력이 제한되지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이 핵탄두까지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잠수함이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을 때 네네. 미국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북한을 지워버리는 그 무기 체계라는 것이죠. 네. 한미 연합 연습이 이제 계속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보도나 정보가 나올 텐데 그때 또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